지금 이제 저희 임동식 아카이브 열어봤는데요. 임동식 아카이브 저희가 크게 지금 8개 정도의 이제 시리즈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임동식 선생님 워낙 활동 연대도 기시고 활동 분야나 방면도 다양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시기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임동식이라는 작가의 어떤 작업 세계의 변화 사항을 이해하기에 접근하기에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되어서 결국 시대순을 큰 줄기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집된 자료가 총량이 1,300여 건이 되고 DB화돼서 나온 이미지들만 해도 한 6,000장 정도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선생님이 수집할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일일이 검토를 하시고 분류를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서 그런 흔적들이 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료들이 이번에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서 포스트잇이나 메모로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를 다 일일이 손수 적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메모들을 보면서 작업을 아이디어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었고, 그러면서 이것 메모해 주신 거 위주로 또 다른 자료들을 더 접목시켜 가면서 확장해 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손수 선생님께서 적으시면서 분류를 하시는 과정을 본인 스스로 한 50일 정도 거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수집을 다니다 보면은 자료 소장자마다 자료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세요. 근데 임동식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그 자료를 직접 본인이 다 통제하고 정리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그 자료에 대한 기술이 뭐 단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작가 노트처럼 그때의 감상이나 뭐 예술가로서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의 문장으로 덧붙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선생님이 쓰신 정보, 선생님이 기입하신 정보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보들이 누락되지 않고 같이 아카이브에 수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조금 생각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처음에 가서 자료를 보여주실 당시에도 사실은 자료들이 랜덤하게 어떻게 묶여져 있다기보다는 되게 큰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이미 갖고 계셨어요. 이미 한 차례 그런 자료들을 정리하셨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본인의 작업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뭐 아카이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 작업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자료들을 어느 정도는 모으고 정리하는 부분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워낙 열심히 작업을 해주시기도 했고, 이 아카이빙 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아카이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메모가 달린 이 전체 부분을 다 같이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상태를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아카이빙 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상단에 저 작업이 계란을 품고 누워있는 저 작업이 사실 제목이 생명의 음을 듣는 동작, 심장이라는 작업 제목이거든요. 근데 다시 회상하시면서 적으실 때는 꽃과 생명의 마음 전달하기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작업을 항상 다시 되뇌이실 때마다 그때 감정을 회고할 때, 다시 현재화시킬 때의 제목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조금씩 바뀌지만 그 감성은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는 매력이 있죠. 그거는 이제 회화로 다시 작업을 재소환하면서 회화로 그리실 때 역시 비슷한 느낌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아무래도 이 작업들을 물론 일전에도 정리한 적도 있고 아카이빙이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는 세세하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상황이긴 했는데, 아마 정리하시면서 새롭게 발견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기억을 조금 다시 소환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것들을 중간에 쉴 때, 정리하면서 중간에 쉴 때 그거를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묶어서 올리는 게 조금 이제 본인이 좀 쉬어가는 타임이다라고 얘기도 좀 전달해 주셨고,
아무래도 선생님의 작업이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했던 작업들이 다시 소환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다시 여러 가지의 매체나 형태를 통해서 재해석되는 과정들이 계속 켜켜이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카이빙도 아마 그런 과정이나 작업 성격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지 않았나 싶고요. 임동식 선생님 수집 자료 중에는 유학 시절에 진행했던 작업을 주제로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제작한 책자가 한 10여 권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했던 작업을 이제 뭐 설치 작업이나 퍼포먼스 작업, 다양한 매체의 작업을 다시 책이라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제작한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요즘 미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예술책을 만드는 방식? 예술가들이 책을 만드는 방식의 어초로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작가들이 만드는 소규모 출판 서적의 선구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또 오늘날의 출판 작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는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기법들이 쓰였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퍼포먼스나 설치 같은 작업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사진으로 보여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어떤 텍스트로 기록을 남기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임동식 작가님은 그런 문제를 책이라는 형태로 풀어내면서 원본의 퍼포먼스, 원본의 작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제 책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자료집이라고 지칭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것이 자기의 작업이 자료와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작업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아카이브로 남긴다는, 자료집으로 남긴다는 것도 다시 어떤 창작의 작업으로 순환되는 그런 과정처럼 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흔히 뭐 도록이라던가 작품집을 낼 때의 그 현상을 그대로 이제 사진을 찍거나 하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의 어떤 편집과 재조직하는 과정들 속에서 다시 하나의 작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보였거든요. 임동현 선생님 작업이 야외 현장 미술, 자연 미술, 퍼포먼스 여러 방식으로 불리는데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의 자료로서 작업들이 남겨지게 되고 그것을 다시 어떤 면에서는 반복하는 것인데 다시 반복이라기보다 그것을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보여지거든요. 계속 순환하면서 그게 다시 새로운 의미로 다시 현재화되고 하는 과정이 자료집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쿤스트 프루벤이라는 전시의 도록인데 이거는 임동 선생님하고 같이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학생들과 지도교수님인 크라우스 베뮬러 교수와 같이 전시를 했던 전시 도록인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재미있어서 같이 공유를 할까 하고 선택을 했고요. 이날 전시 도록을 위해서 표지 촬영을 언제 어디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임동 선생님이 그 날짜와 장소를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지를 못했는데 친구들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임동 선생님을 같이 포함은 시켜야겠고 안 와서 그때 작업했던 거북이와 함께한 방랑이라는 작업의 사진을 이렇게 오려서 같이 포함을 시켜주셨어요. 배경 화면으로. 그 자료집들이 사실 한국에 오시고 여러 사람
게 드러났고 다른 차수로 수집되어서 별도의 사진으로 수집된 이미지 온전한 자리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었죠. 맞아요. 저희도 저 사진이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그 선생님이 써주신 A4 용지 위에 그냥 붙어져 있는 다른 자료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도록 안에 있는 세부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자료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목록으로 했을 때는 한 1300여 건 되지만 실제로 그 실물들을 보시면 낱장낱장으로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수집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이러한 이제 원래의 맥락들을 다시 재조합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수집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맥락 정보를 잘 가져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저희한테 자료를 기증해 주신 선생님이나 또 저희의 상황들이 아무래도 제약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완벽하게 한 번에 정리되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이런 전시라든가 좋은 기회를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재정리가 되고 재맥락화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되고 지금 해석된 부분들이 전부가 아니라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덧붙여지고 다시 해석되는 과정들로 좀 변화하는 게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더 되고요. 제가 고른 사진은 1983년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 비둘기라는 작업의 사진입니다. 임동 선생님 자료 사진은 보통 임동 선생님의 매일 행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 사진에서는 임동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이 작업을 해놓고 멀찌감치 기다리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상상이 맨 처음에 됐었거든요. 이렇게 모이를 뿌려놓고 비둘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기를 들면 잘 오던 비둘기도 오다가 말고 그러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 그 상황 안에서의 긴장감이 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미술 행위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비둘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자기적인 미술을 해놓은 것에 어떤 비둘기를 관람객으로서 초대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럴 때 그 미술 행위 앞에서 작가는 자연과의 어떤 1대1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명상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임동식 작가의 작업의 특성인 것 같았어요. 온전히 자기와 자연만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다른 예로 그 원산도에서 1988년도에 작업하신 물고기와 교감된 태안의 몸짓이라는 작업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물속에 바위 안에 있는 물속에 그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스스로 몸을 거기에 앉고 물고기들이 그 임동식 선생님 다리 주변으로 다가와서 터칭하는 그 순간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제목이 물고기와 교감된 태안의 몸짓이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임동식 선생님 작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하고 교감하고 감응하는 어떤 몸짓으로서의 임동식 작업은 전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작업 중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관통하는 뭔가 연관이 있는 키워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런 작업들뿐만 아니라 또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도 사실 비둘기뿐만 아니라 오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벌도 있고 굉장히 시리즈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뭔가 자연 현장 안에 선생님이 자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새 형상의 모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이 새들 혹은 주변에 있는 자연물들을 관람객으로 초대해서 어떠한 설치적인
그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예술적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하고 그렇게나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람객들이 모여드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포착하고 또 그것들이 작업화되고 하는 것들이 좀 선생님 작업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거북이와 함께한 방랑 아니면 풀잎과 마주한 생각 이런 것에서 보면 임동 선생님 자세를 자세히 보면 되게 낮게 고개를 숙인다거나 앉아 있는다거나 때로는 기어다니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연하고 교감하고 거기에 감응하기 위한 되게 낮은 자세가 저절로 작업에서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임동식 선생님 작업에서는 그렇게 막 숭고하게 뭔가의 큰 제스처를 통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풀잎파리 하나 혹은 송사리 아니면 바닥에 흩뿌려진 모이 가장 작은 파티클에서부터 그 자연의 순간을 만나고 또 그것들이 기록이 돼서 저희한테 자료로 남게 되고 또 그 순간에 기록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환경으로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이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동식 선생님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고은쌤이 초반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작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를 기다린다던가 그거를 계속 듣는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세심하게 살펴주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임동식 선생님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센 파도 앞에서의 그 웅장함이라던가 큰 자연 속에서의 느껴지는 위압감 이런 게 아니라 평소 우리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작은 자연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동양의 뭐 자연 미술이랑 맞닿은 지점이라도 할 수 있고 임동식 선생님이 보여주는 자연 미술의 색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혹은 재밌게 봤었던 포인트들이 약간 구체화된 형상이에요. 아래 형상을 띠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임동식 선생님 컬렉션 안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자료들이 또 다른 각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혹은 그것들이 또 연관이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택해본 자료는 생명의 음을 듣는 동작, 심장이에요. 이 자료에서는 선생님이 꽃밭에 누워 계시고 그 위에 이제 본인의 가슴에 달걀을 얹고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에서 나오는 달걀의 형상들이 그 이전부터 반복이 돼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마 전시장 초입에 있는 그 어느 소년의 꿈을 위한 작업이나 오선을 찾아서라는 작업에도 반복이 되는데 선생님께 이 알 형상의 혹은 구체화된 형상의 작업들은 뭔가 생명의 원천이라든지 혹은 사유의 순회적인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선생님이 뭔가 가슴에 올려둔 달걀에서 그 전해져 오는 생명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와져 있고 또 이것 외에도 뭐 알을 귀에다 댄다든지 혹은 알에다가 자신의 사진을 프로젝션 시켜서 뭔가 투영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와져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작업을 하기 직전의 사진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카이브된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묘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뭔가 행해졌던 퍼포먼스 혹은 작업만을 기록해 둔 게 아니라 그 전과 후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선생님께서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에 다니실 때 그 클라우스 베뮬러 교수님과 그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분들이랑 같이 뭔가 토론을 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전시장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뭔가 본인이 사유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교류하고 공유하는 현장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 수집 자료에서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또 제가 아래 형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재밌었던 자료가 이 함부르크에서의 음향 드로잉 중에 작업 한 페이지예요.
이 부처의 귀 부분을 달걀 모양으로 형상화하고 또 그 안에는 스피커를 연결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스피커에서는 자연의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혹은 인위적이고 음향적인 어떤 사운드지만 얼핏 들었을 때는 자연과 같은 음을 가지는 그런 음향 사운드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골랐었던 자료는 선생님 전시가 아마 스크랩 선생님의 전시가 실렸던 신문의 스크랩 자료인데 이 부처님의 모습을 오려내고 그 뒤에는 이제 생명을 품고 있는 어떤 알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래서 써져 있는 글귀를 보면 새 알은 만물의 소리, 생명의 음을 듣는 부처의 귀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작업들이 봤을 때 뭔가 반복적이라는 것이 똑같은 동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들이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다른 형질로 변화해 가지만 원에 갖고 있는 뭔가 순회적이고 윤회적이고 그런 어떤 사상들은 같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뽑은 아카이브 자료는 알 따라 생명 따라 임동식 실내외 작품집 4본 그리고 자료집들이에요. 임동식 선생님은 작업을 하실 때 평소에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움과 우연적인 것을 지향하는 태도로 작업을 계속 제작을 해오셨는데요. 그런 태도로 이제 작업을 저도 이해하려고 계속 그런 걸 관통하면서 자료나 작업을 보고 있었는데 자료집들을 살펴보면은 컴퓨터로 디자인을 한 것처럼 엄청 철저한 계획하에 리플릿이나 도록 그리고 포스터 등을 손수 기획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몸집 섹션에 설치된 알 따라 생명 따라 작품을 보시면은 왼쪽 이게 전체 사본인데 왼쪽에 있는 텍스트랑 그리고 동그란 원은 임 선생님께서 직접 스텐실 기법으로 긁어가지고 하나하나 위치를 섬세하게 잡아서 제작을 하신 것이라고 해요. 저는 저 동그란 게 엄청 정확하게 따져 있어서 무조건 컴퓨터로 뭔가 잘 편집을 하셔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위치랑 그리고 이 이미지랑 뭐 텍스트 크기 이런 거를 다 폰트 이런 거를 다 임동식 선생님이 기획하셔서 저 표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치밀한 뭔가 임동식 선생님의 뭐 반전의 모습 이런 거를 저걸 보고 느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생각이 좀 구체화가 된 게 세 곳의 섬으로부터 전시 카탈로그 기획안이에요. 이게 보면은 약간 뭐 낙서처럼 좀 되게 러프하게 되어 있는데 아카이브 테이블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초안을 보시면은 이제 글씨체랑 컬러, 사이즈 그리고 어떤 작품을 어떻게 놓고 어떤 글을 쓸 것인 게 엄청 촘촘하고 되게 세심하게 기획을 다 하셨어요. 이게 완성본도 함께 전시가 됐는데 이거를 두 개 비교를 해서 살펴보시면은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은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오차가 없이 되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리플릿을 기획을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그 아카이브 자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어서 하나의 역할로 규정된 작가가 아니라 뭐 화가, 뭐 퍼포먼서 그리고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한 데 있어서의 아키비스트, 기획자, 편집자, 아니면 글 쓰는 사람, 교육자, 뭐 심지어는 뭐 농부의 역할을까지 하시면서 그 다양한 역할을 미술로 녹여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고른 아카이브는 이 드로잉입니다. 보시면 그 집을 가운데 두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1번부터 27번까지 하나하나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임동식 선생님은 그 처음에 원골마을에 들어가셔서 3년 동안 꽃밭을 직접 가꾸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개로 그 큰 300여 평 정도 되는 땅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꽃을 심고 또 정성 들여서 가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이것이 그냥 허투루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 꽃밭이 완성된 후에 일종의 지도, 보물찾기처럼 그 일일이 다시 자신이 심은 꽃밭을 되짚어 가면서 그렸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기록을 하는 그 과정마다 작가의 삶이 녹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꽃밭은 그 임동식 작가님이 원골 마을에 들어가셔서 직접 꾸미시면서 마을 주민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에서도 나타나지만 강아지를 잃어버린 이후에 그 직접 화단에서 밤에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강아지를 찾기도 하고 그런 단편적인 추억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작업장 사진이라든지 꽃밭 사진들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한 것들이 임동식 선생님의 회화 작업에서도 그리고 구슬 채록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아카이브 작품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진, 회화, 아카이브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하나의 멀티섬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임동식 선생님의 꽃밭이 그런 다양한 기록, 다양한 자료 속에 남아서 임동식 선생님이 어떤 추구했던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서클처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전시장에서 뭔가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마지막 이제 시상 끝 부분 전시 영상이 나오는 그 방 앞쪽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엔 이제 선생님 신작 페인팅들이 작업이 되어 있어요.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그 안에 보여지는 풍경들이나 작업들이 사실은 그 예전에 있었던 행위이기도 하고 1970년대 혹은 80년대 선생님과 같이 작업했었던 주변인들의 어떤 퍼포먼스들, 작업들을 그려놓으신 건데 그런 자료들은 사실 이번에 저희에게 수집된 자료들 중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저희한테 수집되지 못한 혹은 이미 상실된 그런 없는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 1975년에 전국강 선생님의 수평선이라는 작업은 당시에 꽃지회반 앞에서 작은 섬에 수평선하고 비슷한 높이의 광목천을 두른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목천을 두르고 수평선과 같은 높이에서 사진으로 남겨진 작업이었었는데 당시 필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작업이 남겨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화 작업으로 되살리는 작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고 전국강 선생님의 유족 측에 그 작업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을까 해서 호정 선생님께서 연락을 취하셨는데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그 전국강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전국강 선생님의 수평선이라는 작업에 대한 사실과 그 기록들을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없는 자료이지만 어쨌든 다른 자료들로 인하여 그 없는 자료에 대해서 다시 유추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퍼즐을 끼워 맞추는 듯한 식의 작업 과정이 있었어서 그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자료는 없지만 남는 내용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것까지의 굉장히 온전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곳곳에 빈 구멍들이 사실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구멍들을 선생님의 기억이나 구술이나 혹은 같이 활동하셨던 그런 작가 선생님들 그런 작업에 의해서 혹은 주변 어떤 다른 컬렉션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이런 맥락들이 같이 이뤄지기도 하고 혹은 빠져있던 것들이 이가 맞춰지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이번에 임동식 선생님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저는 아카이브 처음 선택한 것으로서 좀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해서
강아지와 또 고양이 관련된 사진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을과 예술 프로젝트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임동식 선생님은 토끼와 강아지를 기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앳된 작은 토끼를 양손에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같이 두 손으로 들어서 바짝 몸에 가까이 하거나 양볼 옆에 아기 강아지를 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미술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대단했던 창작 능력을 보여주었던 작가의 또 다른 그런 친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작가 선생님처럼 애완동물을 기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길렀던 애완동물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그런 주종관계가 아닌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였으며 저희 동생이자 막둥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라 함은 나를 상대방에게 각인시키고 영역에 포섭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대상이 되어보기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면과 같은 다채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3년에서 84년 사이 함부르크에서 작업한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 시리즈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시리즈는 비둘기, 오리, 사과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 꽃그림과 벌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꽃을 그리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는데 벌이 날아든 순간이 담긴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이미지, 즉 허상에 불과했던 꽃이 벌이 날아와 앉음으로써 그 순간 마치 실제 꽃처럼 인식되는 거죠. 같은 시리즈로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 참새가 있는데요. 사진 위에 그린 이 드로잉이 보여주는 것처럼 빵 조각에 먹으로 참새를 그리고 꽃을 꽂아 두었는데 실제로 참새가 그 빵을 먹이로 생각하고 다가온 거죠. 참새들이 빵을 쪼아 먹으면 그림에 불과했던 가상적인 상황에 실제로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림이 사실로 전환되는 그 관계성에 대한 작업입니다. 어딘가 솔거 이야기가 연상되는 이러한 발상이 철학적이라고 느껴지면서 또 임동식 선생님의 재치를 느낄 수 있었고요. 새들의 식탁에 데코레이션으로 꽃을 꽂아둔다는 생각도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두 작업이 좋았던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발상이 실제로 실현된 순간이 사진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물은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꽃을 그려두었다고 정말 벌이 날아들었고 빵에 참새를 그려두었는데 참새가 그 주위에 모여든 그 우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상황이 담겼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처럼 통제할 수 없고 한없이 열려있는 자연의 상황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긴장감, 또 변화무쌍한 자연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가님 작업의 묘미 또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집된 아카이브 자료들을 보면서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대상을 재치 있게 바라보는 임동식 작가님의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983년 나르는 새를 닮은 나뭇잎의 사진을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사진만 봤을 때는 그냥 나뭇잎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르는 새를 닮은 나뭇잎이라는 제목을 보고 난 뒤에는 임동식 선생님이 나뭇잎을 보면서 어떤 모양새로 날고 있는 새를 상상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저 역시 나뭇잎을 보면서 그 위에다 날고 있는 새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발견하고 그 나뭇잎에서 날고 있는 새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연하게 평범한 나뭇잎 한 장을 보더라도 재치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작업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구름을 보고 공룡을 떠올린다거나 돌고래를 떠올린다거나 그런 연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하던 놀이와 임동식 선생님의 작업 방식이 조금 닮아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저는 요즘 길거리를 다닐 때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뭔가 떠올린다거나 나뭇잎을 쳐다본다거나
그런 일은 잘 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는 그만큼 자연이나 일상적인 풍경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동식 선생님은 이 작업을 할 당시에 끊임없이 자연에 대한 관심, 애정,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임동식 작가님의 작업 세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호기심이 시각적 사유로서의 의미라는 작업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손과 발과 같은 신체의 일부 또는 상추잎, 달걀 같은 자연물을 LP판 위에 올려놓고 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작업인데요. 바보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 사진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임동식 작가님의 작업은 어딘가 엉뚱하면서도 유쾌하고 또 스며들듯이 그런 미적인 포인트를 건드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명확한 이유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작가님의 순수하고 독특한 발상, 또 자연과의 어우러짐, 일상에 녹아있는 예술적 관점들이 이러한 아카이브 자료에서 잘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84년 함부르크에서의 음향 드로잉 작품 및 사진을 보면서 임동식 작가님의 독특한 발상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음향 드로잉은 색연필, 볼펜, 붓 같은 기본적인 그림 도구들로 종이 위에 드로잉을 하면서 생기는 마찰 소리를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들어서 익숙해졌던 소리,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한 적 없었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청진기로 자세히 들으면서 드로잉을 했다는 점에서 임동식 작가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재치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임동식 작가님이 자료에 적어두신 바와 같이 그림과 소리, 눈과 귀의 접목을 시도를 하시면서 임동식 작가님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몰입과 유희에 가까운 수행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임동식 작가님의 작업들은 잉여적인 활동에 가깝잖아요. 나뭇잎을 보고 새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발가락의 소리, 상추잎의 소리, 또 색연필의 소리를 듣는 등의 활동이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겼던 상상의 즐거움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나 작은 자극들에 반응하며 느꼈던 즐거움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대부분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죠. 제가 좋아하는 임동식 작가의 아카이브를 선택하기에 있어 정말 여러 작품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중 임동식 작가님이 1994년 공주 원골에 계실 때 PBC 벗어나기 작은 행위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가가 푸른빛을 띠는 비닐봉지에 왼손을 넣고 쥐락펴락하며 오른손으로는 힘껏 그 비닐을 잡아당겨 뚫고자 하는 10장가량 되는 사진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동작이지만 맨살 손 전체에 느껴지는 힘과 동시에 플라스틱 비닐의 팽팽한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의 의미 중 하나가 unnatural 혹은 not real 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플라스틱 백 속 맨손으로 하는 간결한 퍼포먼스에서 비자연적 상황에서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본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몸부림. 하지만 그것이 마냥 쉽지만 않은 현실 등이 연상됩니다. 저는 PBC 벗어나기 작은 행위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미미한 몸짓에서 커다란 저항감을 느끼며 왠지 바보스러우면서도 애처로운 느낌이 들어 이상하리 많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임 작가님의 예술세계 저변에는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문화와 정서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를 잘 표현한 작가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에 쓰신 시멘트, PVC, 그리고 정서입니다. 시멘트 숲 시대에 썩어 추한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은 금강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다. 반듯반듯한 선으로만 지어진 비정서적 환경 가운데 쌩쌩거리며 굴러가는 자동차 소리를 일상화된 기분으로 대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의 주인공들의 묘한 표정은 그것은 냉랭한 직선의 시멘트 사각 건물의 모습을 닮아 웃고 있다. 덧붙여 못소리들마저 구성지고 인정스러웠던 맛은 사라지고 고음만이 강조된 스피커의 금속성을 방불케 하는 비인간성의 침체 현상이 귀를 울리는데 그 눈빛은 PVC 유리에 반짝이는 모습을 닮았다. 즉, 쏘아대는 빛은 있지만 영롱한 자연빛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의 흑장난은 지저분하여 허용될 수 없는 비문명적 상태로 취급되며 예쁜 모양으로 포장된 상자를 뜯으며 나오는 쇠 혹은 PVC로 된 장난감을 사랑하며 아이들의 정서가 자란다. 로봇, 권총, 괴물 모양의 인형과 칼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덧붙여 제가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사랑하는 작가님이 1994년도에 하신 가을 대청호, 녹슨 쇠모자를 쓰다를 포함한 여러 아름다운 퍼포먼스 장면을 모아 좀 더 커다란 스크린에 투사하여 전시해서 선보입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가을 대청호 녹슨 쇠모자를 쓰다에 대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요. 이 작업은 작가님께서 대청호를 가셨다가 버려진 쇠통을 발견하고 머리에 쓰고 걸어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눈, 코, 입이 쇠통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데 저는 이 사진에서 본연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날 것의 자연과 날 것의 몸으로 마주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서 양철 나무꾼이 양철로 변해버린 심장 때문에 사랑의 감각,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요. 임동식 작가님이 인공물을 자연물과 대조하시면서 신의 입김으로 사는 우리들처럼 생기지 않은 것들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작업입니다. 임동식 선생님은 야투 멤버들과 함께 1988년 11월 대전문화원 화랑에서 세 곳의 섬으로부터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전시 당시에는 작품이 걸려있던 전시 공간과 리플렛 등의 전시 자료가 완성된 모습으로 관객에게 보여졌을 텐데요. 이번 전시를 기획했던 담당자들은 임동식 선생님의 작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기획자로서의 임동식의 행보를 남겨진 자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 카탈로그 기획안 아카이브 자료를 확인해 보면 임동신 선생님의 리플렛 내용과 더불어 페이지 구성, 이미지와 글의 배치, 글자의 폰트와 같은 세세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수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저희의 기획 업무의 동일선상으로 기획자로서의 임동식이라는 역할을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으며 당시 기획 자료와 방식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금과 같은 간편하면서 전문화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가 없는 수작업으로 직접 계획하신 걸 보면 정말로 수고로운 작업을 했었다는 생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